네, 반갑습니다.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비록 사극 속의 이야기지만 암행어사 출두엔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매우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선시대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해주었던 암행어사. 암행어사 하면 우리는 춘향전의 이몽룡이나 스타어사인 박문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암행어사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설화 속의 이야기들이 각인되어 있어 정의의 사도로서 그저 멋있게만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와 당시 실제 암행어사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단함은 말할 것도 없고 흔히 떠도는 이야기로 암행어사는 살아 돌아올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했는지, 또한 암행어사는 어떤 인물들이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전해져 오는 실제 기록을 통해 그 팩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각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관이 있었고 그 지방 행정관을 감찰했던 곳은 사원부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부패한 탐관오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찰관을 보낸다고 해도 그 지역의 유지들과 지방관이 결탁해 감찰관이 내려오는 동안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감찰관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민정을 살피던 비밀요원을 투입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임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졌으며 임명하는 국왕과 천거한 사원부의 승지 정도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없었으며 이 기밀을 누설한 것이 밝혀지면 바로 파직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춘향전의 이몽룡은 그야말로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고 실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은 바로 박문수인데요. 어사 박문수는 영조 때 활동했던 인물로 충청지방과 영남지방에 파견되었던 암행어사입니다. 그를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그의 기막힌 행적들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일화가 실려있는 19세기에 편찬된 작자미상의 청구야담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슈퍼히어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야담은 작자의 상상이 접목된 그저 전해져 오는 야사일 뿐 그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실제 암행어사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행어사 일기입니다. 현재 전해오는 암행어사 일기 중 숙종 때 황해도에 파견된 박만정의 해서 암행일기와 순조 때 평안도에 파견된 박래겸의 기록인 서수록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암행어사 일기는 어사로 활동하던 기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필로 쓴 사실적인 기록이며 그날의 일기와 어사의 행적은 물론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숙종 때의 박만정 어사의 기록을 토대로 어사의 인명부터 살펴보면 왕으로부터 명을 받은 승정원의 관리들이 낙점받은 어사의 집에 방문해 즉시 입궐하라는 붉은색의 명패를 전합니다. 왜 입궐하라는 건지 승정원의 관리도 본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전으로 불려나가 왕에게 암행어사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서를 하사받게 되면서 입궐의 이유를 알게 되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사유로 파견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봉서의 겉봉에는 도동대문 개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은 반드시 동대문 밖에서 열어보라는 뜻입니다. 봉서 외에 왕은 마패와 불법 적발을 위해 필요한 2개의 자인 유척 그리고 구급약을 친히 하사하셨습니다. 왕이 하사한 이 물품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파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명된 암행어사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동대문 혹은 남대문 밖에서 봉서를 열어보게 됩니다. 암행어사의 파견은 이렇듯 신속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봉서의 내용은 암행지역과 그 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비밀 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암행어사는 도대체 누가 선정하는 걸까요? 임금이 암행어사 파견의 필요성이 생기면 비변사에 어사 적임자 추천을 명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는 왕명을 받고 관원들의 명단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왕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사는 정3품 이하인 당하관, 그 중에서도 주로 4품에서 5품 중에서 선발했는데 이들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소속된 관료들이었으니 이들은 조석으로 임금을 문안하여 임금과의 교류가 많았으며 임금의 생각이나 통치 이념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어사로서 가장 적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당상관의 직책인 정삼품 이상의 영의정이나 육조판사가 현장에 나갈 수는 없는 일이며 어리고 경험 없는 하급 공무원을 보낸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인재들로 선발하였습니다. 일단 암행어사가 임명을 받게 되면 집으로 귀가를 하지 못한 채 행장을 꾸려 즉시 목적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어사는 혼자거나 또는 경호무사 한 명을 대동하여 다니는 걸로 표현되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사는 여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박만정 어사의 경우 수행 인원은 홍문관 서리 1명과 역졸 4명 그리고 하인 1명을 대동하여 떠난 걸로 기록되어 있고 10명 이상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녔던 어사도 있었습니다. 어사의 상징인 하사받은 2개의 마패 중 말 3마리가 있는 산마패는 어사 자신이 말 1마리가 있는 단마패는 홍문관 서리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패는 말과 역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 승인패이며 어사에게만 지급됐던 것은 아니고 공무로 지방을 출장 가는 관원들에게 전국 요지에 있는 역참에서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혜택을 준 것으로 말 그림이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수록 말의 개수가 많아질 거라 생각되지만 직급이 높아 수행원이 많을수록 말의 개수가 많은 것이며 말 10개는 왕만 사용할 수 있는 마패였습니다. 파견제의 수령의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 임금의 허락에 떨어지면 지방관을 파직시키는 형식이었지만 거리가 멀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파직을 시킨 후 장계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암행순찰이기 때문에 어사는 변복을 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탐문과 조사를 통해 그 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관아의 공문서와 관아의 창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증거를 잡아냅니다. 어사가 조사를 하여 억울한 죄인이나 잘못된 재판 사례가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비리가 적발되면 창고를 봉인하고 수령의 직책을 박탈시켰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어사가 출도할 때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소리치며 육모방망이를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현장을 기습하는 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관아의 포졸 같지도 않은 복장을 한 이들의 정체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근의 역참에서 동원된 역졸들입니다. 어사가 출도할 때는 갑자기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수행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역참에 미리 통보하여 인력을 동원시켜 놓는 것입니다. 어사는 역참의 말과 역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어사의 동원령이 떨어지면 역졸들은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어사는 왕에게 암행보고서인 서계를 올리는데 지방간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고 그 지역의 풍속이나 미담 그리고 연료나 효자가 있으면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어사의 서계를 받은 왕은 비변사에 명하여 처결을 하였습니다. 두서에 잠깐 언급했듯이 암행어사는 살아 돌아올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 뜬금없는 말들이 대중 속에서 나돌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어사의 행보를 미리 알고 있던 해당 지역의 수령이 자신의 비리를 들킬까봐 길목을 지켰다가 암살했다는 등 산적을 만나 털렸다는 등 심지어는 굶어서 죽었다는 등의 말들이 흉흉하게 떠돌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영조 때 홍양한이나 순조 때 임준상 그리고 고종 때 경상우 같은 어사는 임무수행 중에 사망한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일은 극소수이고 설명드렸다시피 전화도 없던 그 시절에 해당 지방 수령관이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어사 파견을 알 수도 없으며 혹 내부에서 알려준다고 해도 어사보다는 빨리 당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사는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행원들을 대동했기 때문에 암살은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어사를 암살했다면 누가 의심을 받겠습니까? 임금의 사신인 어사를 죽이는 것은 당시 가장 큰 죄인 왕에 대한 역모로 간주되어 삼족을 멸하는 참사를 당하게 되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사가 굶어 죽었다는 것 역시 황당한 낭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사 일행은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식량과 5냥 정도의 거마비를 받았던 걸로 어사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물품은 2달 이상의 암행기간을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은 곧 봉인하고 끼니를 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 어사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인근에 친분 있는 수령을 찾아가 여행 중에 어려움을 사정해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 어사는 매우 고단한 직중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던 반면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지방관의 비리를 보고도 출도하지 않은 채 복귀했다가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고 소수의 어사는
지방관에게 뇌물을 받고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암행어사 제도는 400년을 이어오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조선 말기에 왕권이 약해지고 당파 싸움이 심해졌으니 고위 관리들은 상대파의 어사를 탄핵할 만한 꼬투리를 잡거나 혹은 어사를 매수해 자신의 평가를 좋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나라가 기울어져 갔던 구한말로 들어서면서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가짜 암행어사가 판을 치니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고종 29년 이면상 어사를 끝으로 어사제도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했던 비밀특사 암행어사. 이 암행어사의 정신은 오늘날 감사원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앞에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마패비가 가진 상징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암행어사 이야기였습니다.